네, 안녕하세요. 바로 이어서 그 법학 일반이랑 그리고 또 우리 헌법이죠. 헌법 파트 쭉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7년도 5개년, 3개년치 남았고요. 풀어보자면은 1번 쉬운 문제죠. 먹으라고 묻는 문제고요. 법은 사회 규범이 되기도 한다. 뭐 민식이법이라든지 이런 거 사회를 반영하는 사회의 뭐 나쁜 부분이나 이런 거를 규범적으로 잡는,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도 맞고요. 당위 법칙은 이걸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법에서 이런 게 나와 있죠. 법에서 해라 마라 옳고 그르다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이 당위 법칙이고요. 자연 현상은 존재 법칙입니다. 법은 양면성을 갖지만 도덕은 일면성을 갖는다. 이건 쉬운 말이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2번 자치입법. 디귿이 헷갈리실 텐데 디귿은 우리 6월에 이제 지방선거하죠. 하면은 교육감, 지방교육감도 우리가 뽑는데 지방교육감이 하는 것을 지방교육을 위해서 내놓는 지방정책별 별도의 교육규칙 이렇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하는 규칙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자치입법에 해당한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성문법과 불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절차가 있고 만들어지면 바뀌기 어렵고 얘는 절차가 없지만은 까탈스러운 사안이나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성문법에서 관습법이나 이런 거는 재형법정주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불문법 하면은 맞네요. 불문법, 판례법, 관습법 이렇게 있다. 또 조리도 불문법에 해당하죠. 민관조, 민법, 관습법, 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법이 없으면은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는 관습법과 그리고 또 민법 그 조리에 대한 보충성에 대한 설명도 배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4번 민사소송법은 공법입니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등기법 이런 거는 공법이고 절차법이라 합니다. 공법이 축소되고 사법이 확대되는 공법의 사법화 경향. 그렇죠. 나라에서 너무 억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대인 말도 있습니다. 사법의 공법화 경향도 있다. 왜냐하면 사법을 너무 규제를 완화시키면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법을 통해서 나라의 개입이 가능한 사법의 공법화 현상도 많아지고 있다. 권리나 의무의 발생, 소멸, 반경을 규율하는 법은 절차법이다.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별법이 아니라 실체법이며 일반법입니다. 자, 여기서 일추개구, 일반적, 추상적 이 말을 섞어서 외우시고요. 개별적, 구체적 이 말을 따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추개구. 형법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적용을 시키고요. 여기서 뭐 성범죄 특별법이라고 해서 성범죄자들, 기존의 성범죄자들을 가중처벌하는 것을 성특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별법이다 라고 하면은 성범죄 특별법, 성범죄 가중처벌법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개별적 구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했으니까. 5번 법에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주의 효과는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정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사실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지하는 것을 간주라고 합니다.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실의 전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자, 4번 2인 이상이 동일한 유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해설을 좀 지우도록 할게요. 이거 왜 이게 동시위난으로 추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선 상속을 해야 하고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재산을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간주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살아 돌아왔다거나 사망 발생 시간이 나뉘어졌을 때 문제가 되고요. 추정을 해서 이를 입증해서 깰 수도 있어야겠죠. 사례는 제가 밑에 있지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아버지랑 아들이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한테는 아버지와 아들이 뭐 비행기를 타고 가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 아버지 재산을 아들한테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동시에 사망한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랑 아들이 여행을 가서 죽은 건 맞는데 아버지는 비행기를 타고 미리 떠났고요. 아들은 뒤따라 가려고 이제 택시를 타고 배를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비행기를 탔는데 아버지랑 약속한 시간에 아들이 늦어서 아들은 배를 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뒤늦게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간 건 맞지만 뭐 둘 다 태풍을 만나서 죽은 것도 맞다고 칠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 좀 설명이 애매하네요. 자, 다시. 비행기가 테러에 휘말린 거예요. 테러에 휘말렸는데 아버지가 먼저 테러범한테 총을 맞아서 죽고 1시간 뒤에 이제 아들이 또 총을 맞아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동일한 위나 비행기 테러라는 사건은 맞지만 이제 사망한 순서가 정해졌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이 상속이 됐다. 그래서 아들 내외가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정으로 이렇게 사망 절차나 이런 걸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실종에 있어서 실종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2, 3년인가 그럴 건데 실종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간주를 합니다. 예, 사망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실종 기간 만료의 경우는 간주를 한다. 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권해석, 이거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 분립에 의한 국가기관에서 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겠고요. 나머지는 항리해석입니다. 항리해석 해서 이렇게 좀 축소 해석이나 반대 해석, 유추 해석에 관한 설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유추 해석과 당연 해석이 문제가 된다. 왜? 당연 해석은 당연히 법으로 이게 나오니까 법적 사실을 당연 해석으로 적용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야, 그건 너 마음대로 생각하는 유추 해석일 뿐이다. 자, 다시.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소말량 도축하면은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검사가 당연 해석을 해서 이거를 올린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 사람을 무죄로 했습니다. 왜? 그거는 너의 마음대로 하는 유추 해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가지고 형법에는 유추 해석 적용 안 되죠. 자, 권리자의 일방적 표시에 의하여 법률 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거, 이거는 형성권이고요. 권리를 작용에 의한 분류로 하면은 항구지형이라고 해서 항범권, 형성권, 청구권, 지배권 이렇게 나뉜 거고요. 느낌만 알려드리자면은 형성권은 만드는 거, 청구권은 내 권리를 청구하는 거,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거, 항범권은 반대하는 거, 지배권은 다스리는 거, 물건을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거, 이런 느낌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용에 의한 분류를 할 때는 신인 제사라고 해서 신분권, 사원권, 또 뭐 있나요? 신인 제사, 인격권, 재산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권은 공법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맞죠? 권리에서 파생되는 개개의 법률상의 작용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헌법상 납세 의무는 의무만 있고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고요. 이게 권리와 의무라는 말이 나오면요. 원래 보통 같이 있거든요. 권리가 있으면은 의무도 보통 같이 있어요. 소유권이라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를 관리할 의무도 생기게 돼요. 만약에 내가 뭐 건물주다. 근데 건물을 막 방치하는 거예요. 막 썩어 물들어지도록 수리 안 하고 보수 수리 안 하고 또 청소도 안 하고 막 냄새 나도록 그런 거는 안 된다.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올바르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취지고요. 반대로 권리는 죄송합니다. 의무이죠. 또 이런 거 의무만 있고 권리를 수반하는 경우가 또 뭐가 있냐? 등기 있죠, 등기.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땅을 샀다, 집을 샀다 이러면은 돈은 그 사람한테 준 거지만 이거를 공시를 해야 돼요. 남들한테 제가 이 땅 주인입니다 라고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작위 의무라 하고요. 어떤 행위를 하라는 거를 자기 의무라 하죠.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차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또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요. 1000층짜리 건물을 짓는 경우가 가능한가 라고 쓴 거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권리에 기한 재산권을 행사할 때에는 공공복리에 맞아야 한다. 헌법 37조 2항인데요. 이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을 수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뭐 고속도로 건설한다고 예전에 많이 국토를 만든다고 재산을 수용했었죠. 그런 걸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권리의 충돌에 관한 설명. 이거는 어떤 게 더 앞서나 채권, 물권이 나오는데요. 자, 우선 물권과 채권이 붙으면요. 물권이 이깁니다. 물권이 뭐가 있을까요?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 채권은요. 뭐 돈 빌리는 거죠. 자, 이게 어떨 때 싸우나요? 싸우는 때가 제일 쉬운 거는 집을 빌릴 때예요. 집을 제가 샀어요. 집을 샀는데 집에 이제 저당이 잡혀 있는 거예요. 저당이 저당 좀 애매한가? 아무튼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채권과 물권 두 개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뭐 집을 저당 잡았다고 해서 제가 집을 못 파나요? 아니죠. 제 집을 마음대로 팔 수도 있죠. 또 이 집을 마음대로 개조도 가능할 수 있겠죠. 집을 허물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담보를 죄송합니다. 그 전세를 내준다거나 아니면 월세를 내준다거나 이러한 행위를 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채권과 채권 우선순위 차이가 없다. 얘는 또 무슨 말이냐? 가령 제가 뭐 A라는 사람한테 1억을 빌리고요. 그 다음날 B라는 사람한테 1억을 빌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돈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만약에 그 돈을 둘 다 안 갚는다 치더라도 누구한테 먼저 줘야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지 제가 만약에 파산을 해버렸다. 첫날에 1억을 빌리고 둘째 날에 B라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럼 제가 파산을 했을 때 제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반 가져가는 게 아니라 또 먼저 맞춘 사람한테 1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둘째 날 빌린 사람한테는 뭐 5만 원 주고 첫째 날 빌린 사람한테는 95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야지 우선순위의 차이가 없다. 자, 물건과 물건은 먼저 도착한 놈이 이깁니다. 먼저 도착한 놈이 그런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 물건을 부동산 살 때 뭐 A라는 집이 있으면은 이 집을 갑과 을이라는 사람한테 동시에 팔아치우는 거예요. 근데 갑한테는 첫날에 팔아치우고 을한테는 둘째 날에 팔아치운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 둘 다 소유권을 주장하겠죠. 내가 샀다, 내가 샀다. 하지만 먼저 산 놈, 이 갑의 소유권을 인정해준다. 인정해준다. 자, 이러면 설명 끝났고요.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성립의 전후에 따른 우선순위 차이가 없다. 5.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한다. 소유권과 이를 제한하는 제한물권. 이럴 때는 뭐 딱 봐도 얘가 먼저 하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동일물에 성립한 전세권과 저당권은 그 성립 시기에 상관없이 저당권이 우선한다. 자, 전세권은 절대권이라 하고요. 또 용익물권이라 합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고요. 담보물권. 또 채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채권적. 자, 다시 전세권은 왜 절대적이라 하고 또 용익물권이라 하느냐? 소유권에 기반한 거잖아요. 그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전세권을 내줄 수 있죠. 자, 전세권을 가지게 되면요. 일정 기간 동안 소유권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이거 절대적과 상대적이란 말은요. 모든 사람한테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당사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게 상대적 절대적 차이거든요. 그럼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물권적 개념이라고 해서 이 채권 돈 빌린 거랑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전세권이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집이 1억짜리인데 전세를 8천만 원 내주고 담보를 2천만 원 잡았다고 쳐봐요. 그럼 집을 뭐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빚도 못 갚았어요. 그러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데 경매 금액이 8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1억의 가치가 있어서 8천만 원 전세를 내주고 2천만 원 담보를 받았는데 경매를 해봤더니 8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자, 그럼 이거를 또 빚잔치 해야겠죠? 빚잔치로 나눠줘야 되는데 전세권자한테 먼저 이 금액을 다 줍니다. 자, 너 전세금만큼 떼가. 그리고 나머지를 담보물권자한테 줘요. 자, 그럼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8천만 원 다 가져가고요. 담보권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이거 당연히 이 성립 시기 상관없이 뒤늦게 뭐 전세를 들어왔다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뒤에 마지막 부분이 잘못됐죠. 마지막 부분. 헌법 전문. 여기서는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518은 없습니다. 518은 없고요. 815도 없습니다. 815도. 518, 815 없다. 여기서 현대 이번 정권에 보시면요. 이게 9차원법이라 하거든요. 8번 개정돼서 9차원법이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헌법 전문에 반영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입니다. 법통.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점을 좀 아시기 바라고, 최저임금, 그리고 또 피해자 청구권, 피해자 형사, 죄송합니다. 피해 보상 청구권과 피의자 형사 보상 청구권까지 생겼다. 자, 원래 피고인 보상 청구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헌법 들어오면서 피의자 형사 보상 청구권, 피해자 피해 보상 청구권까지 생겼다. 최저 임시 PP. 저는 뭐 최저 임시 PP를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자, 319 이거 당연한 거고요. 419 이것도 있고요. 이 정인동 이거 옛날에 유명 개그맨 분인가요? 배우분 떠오르지 않나요? 정인동, 정의인도와 동포회. 딱 봐도 좀 옛날 말 같죠? 동포회. 모든 사회적 폐쇄과 불의를 타파하며 뭐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다 좋은 말이니까 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면 다 좋은 말입니다. 헌법 전문. 예, 조문은 아니고 법전 시작할 때 머릿말 같은 걸로 써놓은 건데, 이 머릿말 같은 부분에서 법적 조문의 성질을 가지고 올 수 있나? 이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가지고 올 수 있다더라. 그래서 여기 법학개론 문제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3.1 운동을 했는데 3.1 운동이 친일에 일제히 독재에 저항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친일의 재산을 몰수하겠다. 다시 가지고 오겠다. 회수하겠다. 그것도 3.1 운동에서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4.19 민주혁명, 민주 이념. 이거 이제 우리가 4.19 혁명을 통해서, 민주 이념을 통해서 국민 주권을 가졌다. 뭐 이것도 말이 되고요. 또 뭐 있을까요? 나머지는 뭐 법적 효력을 가지고 온다는 문제가 되었던 것보다는 그냥 문제로서, 기출 문제로서 좀 나왔던 것들 같아요. 11번. 우리나라 선거 원칙은요, 보평직비입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공개선거고요. 비밀선거. 문제되는 거, 평등선거와 보통선거가 헷갈릴 수 있어요. 평등선거는 1인 1표의 가치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60살 노인분과 18살 학생의 표의 가치가 동일하다. 60살 노인분의 표의 가치가 뭐 3배가 된다든지 이런 거 없고요. 누구나 동일하다. 그리고 또 18세 이상이면은 뭐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누구에게나 한 표씩 준다. 누구에게나 18세 이상만 되면 되니까. 여기서 또 문제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 보평직비인데 헌법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요, 수형자 있죠. 수형자, 감옥 수형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나 없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겠고요. 또 나머지는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또 그나마 좀 따진다면은 뭐 지방 선거에서는 어떠한 원리로 가느냐. 이 보시면은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선거는 아마 법률로서 보평직비가 나올 겁니다. 예. 372가 나왔네요. 37조 2항인데 공안질로서 제한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거, 공안질이라 하면은 보시면은 공공복리,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안질. 중국에 가면 공안이 있죠. 공안이 막, 나 공안이니까 너 빨리 일로 와, 내 말 들어. 이걸 공안질이라 외우면 편하겠죠. 중국 공안이 날 마음대로 불러서 날 괴롭히는 짓을 하더라. 공안질하더라. 공안질. 13번 이것도 조문을 그대로 낸 거거든요. 보시면은 1번 보시면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1번은 현행 법률에서는, 현행 국회는 300명이거든요. 왜 300명이냐? 법률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는 300인 이상으로 했고요. 공직선거법보다 위에 있는 헌법에서는 200인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으로 199명으로 하는 건 안 되고요. 300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300명이 되었다. 1번은 5다. 5. 2번 이거는 불체포 특권이고요. 불체포 특권. 현행범인 때는 체포가 가능하고 현행범 아니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 국민이 뽑은 사람인데 내 의견, 우리 지역의 의견을 말해줘야 되는데 체포돼가지고 의견을 못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이 있고요.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 형사법에 있어서 소추가 되지 않나요? 재직 중에는 소추가. 그래서 탄핵을 하고 소추를 하고 재판을 해야 한다. 3번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4번. 자, 이거는 국회의원들 보면은 국회에서 대통령 회의를 할 때 서로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막 욕도 하고 고성방가하고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볼 때마다 아니 왜 처벌을 안 하지? 왜 밖에서 저 정도면 명예훼손이나 욕을 한 거니까 모욕죄로 잡혀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직무상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내외니까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지 내에서는 좀 책임을 집니다. 국회 내에서는 좀 조문 문제죠. 14번 이거 헌법재판소입니다. 이거는 답은 뭐 6인입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는 9인으로 구명돼 있고요. 9인으로 3명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3명 뽑는다. 가장 기본 베이스고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법률의 위헌 결정.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아. 또 탄핵 결정.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요. 또 탄핵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자, 다시 국회의원은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니까. 국민들이 직접 뽑았으니까 직접 선거로. 그런데 이제 뭐 국무위원,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뭐 대법관 이런 사람은 특정인 우리가 한번 걸쳤죠. 대통령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기관장들이 뽑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직업 공무원 제도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직업 공무원 제도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년까지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면은 국민들이 힘으로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해야 합니다. 그 탄핵 소추를 해서 탄핵의 결정을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되었을 때 정당 해산의 결정을 하거든요. 누구의 청구에 따라서? 정부의 청구에 따라서. 야, 또 갑자기 말 왜 그렇게 길게 하는데? 자, 기출문제로 나왔어서 그래요. 자, 다시 정당 해산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여러분들 요새 선거철이고 또 정당이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정당 해산이 한번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정당 해산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모두 사라집니다. 모두 자리를 뺏겨요. 네, 공석이 됩니다. 자, 정당 해산 다시 알려드릴게요. 목적과 활동, 목활. 저는 목활이라고 하거든요. 목활 민주적 질서 이렇게 외우는데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될 때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헌법 기출문제로 가시면요. 그 목적과 활동 민주적 질서에 위배되는데 민주적 질서가 뭐니? 그러니까 뭐 신호등 건너는 거, 초록불에 건너는 것도 민주적 질서일 수도 있고 뭐 집회나 시위 안 하는 것도 민주적 질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뭐 무단횡단을 했다. 너 민주적 질서 위배. 정당해산 결정. 이런 거 말이 안 되고요. 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국가 중대한 민주적 질서에 위배될 때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조문은 민주적 질서라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적 질서의 해석은 중요한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질서. 자, 헌법 소원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내 기본권 침해됐어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사례는 이제 흡연권 있죠. 옛날에 전국적으로 금연 운동하자 해서 실내 흡연 금지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주장한 사람이 야, 나 행복을 침해당했다. 내가 담배 피고 싶은데 피고 싶은 장소에서 마음대로 피게 해줘야지. 원래 옛날에는 다 옛날에 안에서 다 피고 다 그러지 않았냐. 행복을 추구당했다 해서 기본권 침해당했다 해서 헌법 소원을 했는데 너가 담배를 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만큼 네 담배 냄새를 안 맡을 권리도 있다. 그래서 흡연권보다는 혐언권이 혐오한다 담배를 혐연권이 우세가 되어서 이제 인정이 안 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좀 말이 길었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번 1번 문제죠. 이거는 바로 맞출 거라 믿습니다. 넘어가고요. 2번 문제. 자, 관습법. 이거 죄형법중 중에서 선정이 안 되고요. 아까 민관조라고 해서 민법, 관습법, 조리. 보충적 효력이 있고요. 조리는 최후의 보충적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관습법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사례로 아시면 좋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가서 뭐 하는데 폭행죄로 신고가 된 거예요. 폭행죄로 재판까지 막 하고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성추행이었던 거예요. 자, 다시 여성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해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폭행으로 해서 검사가 기소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 사실이 이제 남자가 여자를 때렸는데 그 폭행 목적보다는 가학적 행위,
변태적 행위를 통해서 때린 것이었다. 그래서 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이었다. 이렇게 했을 때 검사가 주장하진 않았지만 이거를 사실관계를 법원이 따져서 야 검사 너 이거 법령 적용을 잘못했네 다시 기소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시 재판 열 거니까 다시 너 기소해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검사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법 적용함에 있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네. 형법 이건 말했고요. 자, 관습헌법은 옛날에 수도 이전이 문제였거든요. 서울에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한번 수도를 이전하자라고 했었었는데 그때 대한민국 헌법에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조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는 헌법이 없으니까 법률로 수도 이전법을 만들어서 이전하자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겠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렸냐,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서 이제 성문헌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관습헌법이 존재해서 이걸 바꾸려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수도를 이전해라 라고 해서 취소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 3번 이 학자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암기 문제거든요. 암기 문제. 그래서 켈젠 하면요, 캐잖아요. 캐. 법 단계 하면은 계단이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캐단, 다시 캐단 이렇게 하면 돼. 캐단. 그래서 법 단계설을 주장한 학자는 켈젠, 캐단 이렇게 외우고요. 나머지 철학자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 그리고 우리 이전에 배웠던 철학자들이 3명 있어요. 3명. 이름이 엄청 긴 사람이 있었거든요. 특별한 이름이었는데 라드흐 부르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합 목적성. 그리고 또 제가 최대한과 최소한을 비교하면서 너 이 정도만 지켜. 야, 이 정도 지키면 많이 지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례를 들었었는데 이거 학자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면 좋냐. 자, 너 이 정도만 지켜. 이 정도만 지키면 많이 외우는 거야. 이렇게 2가지 사례가 있고요. 여러분 문을 열 때 힘을 어떻게 주나요? 문을 열 수 있는 최소한의 힘만 주면 되죠. 문을 벌컥 열 필요는 없잖아요. 서서히 최소한만 힘줘도 열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소한의 힘으로 문이 열리네. 최소한의 힘으로 문이 열리네 라고 해서 법은 정의의 최소한이다 라고 말한 학자가 옐리네크라는 학자고요. 또 내가 최대한 알아봤는데 너가 질문한 바를 모르겠다. 내가 최대한 알아봤거든? 근데 몰라라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자, 다시 4명 이제 알게 되겠죠? 4명. 법 단계설 주장 학자는 캐단 떠올려서 켈젠, 그리고 한목적성은 라드부르, 그리고 최대한 알아봤는데 모르겠다 도저히 몰라. 최소한의 힘으로 문이 열리네 옐리네크. 이렇게 하면은 뭐 사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에 가깝거든요. 이 법철학 부분은 기출로도 나온 적이 많이 없고 법학개론에서만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 뭐 또 일상생활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가 아니다 보니까 외우기도 힘들죠. 이런 거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기출 전에 한 하루 전, 시험 이틀 전, 3일 전에 떠올리면 좋겠죠. 4번 법의 분류. 자연법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 타당한 법을 의미한다. 5.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5. 부동산 등기법은 이거 아까 절차법이고 공법이라 했죠. 3번이 틀렸고요. 아까 공법의 사법화처럼 오늘날 국가가 너무 많이 일을 하니까 여기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공법을 좀 완화시키는 사법의 공법화 현황. 죄송합니다. 반대네요. 반대. 사법이 너무 풀어놓으니까 이걸 규제하려고 들어가는 게 사법의 공법화. 반대로 공법이 너무 강하니까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게 공법의 사법화. 둘 다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4번도 옳은 질문이 되겠죠. 자, 5번. 실정법의 추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 이 나중에 가면 공유랑 합유의 개념이 나오고요. 총유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맞추려면요. 공유. 여러분 배우 공유 아시나요? 공유는 조각미남이잖아요. 조각미남. 그래서 나눌 수 있다. 일단 공유는 나눌 수 있고 조각미남이기 때문에 조각 내서 나눌 수 있고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합유는 나눌 수가 없어요. 합유는 나눌 수 없다.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알기 바라고요. 아내가 혼인한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이건 말이 왜 이럴까요? 다시 이번 질문은 아내가 혼인한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이유는요, 그
그 이게 혼인 이혼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 바로 이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혼하기로 서로 마음 먹었지만 재판부에서는 한 2, 3주 막 3, 4개월 더 보겠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길잖아요. 그 기간 동안 뭐 다른 사람이랑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애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는 이제 일단 애한테 애가 있으면은 애 아버지의 것으로 당연히 보겠다. 그래서 혼인한 사람의 것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일단 뭐 실제 핏줄은 다르겠지만 남편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피를 입증함으로써 DNA를 입증함으로써 깨지겠죠 이거는. 그래서 간주가 아니라 추정한다고요. 2인 이상 동일한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추정한다. 실종 선고받은 자가 만료한 때에는 간주한다.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축소해석이죠. 축소해석. 자, 축소해석입니다. 축소해석.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재물은 민법에 의하면요 부동산, 동산을 다 포함하는데요. 여러분들 건물을 등에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재물의 객체가 아니라고 형법에서는 축소해석 한 겁니다. 자, 다시 민법상 재물은 부동산, 동산 다 포함하는데 형법에서 절도죄의 객체에는 재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절도죄에서만 객체가 아닌 거지 뭐 재산죄, 사기죄 이런 거에서는 부동산도 객체가 되겠죠. 절도죄는 들어서 짊어져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 겁니다. 또 이 재산의 재물에 관련된 걸로는요 유체물 그리고 전기까지도 자연력이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전기를 훔쳐 쓰는 것도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절도는 절도가 아니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사용절도가 무엇이냐? 제가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 그 필기를 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업 진도 따라가려고 짝지가 자리 잠깐 자고 있어가지고 짝지 몰래 지우개를 잠깐 쓰고 갖다 놨어요. 이걸 사용절도로 하거든요. 이거는 절도죄가 아닙니다. 물론 이게 민사상 뭐 야 내 지우개가 좀 닳았잖아 네가 물려내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절도가 아니라고요. 절도죄가 아니라고. 절도죄가 알겠죠? 자, 다시 사용절도는 절도가 아니다. 다시 갖다 놨으니까 물론 다른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건 책임져야겠지만 절도죄는 아니더라. 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건은 권리의 작용에 의한 지배권, 작용에 의한 거니까 항구지형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전성에 따라서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분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초상권 알죠? 초상권이 이전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일신 전속권과 비전속권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권리의 내용으로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권능이랍니다. 권능. 네, 권한은 이제 일정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의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권, 채권에서 좀 쭉쭉 보시고요. 보시면 되겠고요.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요.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가 원칙인데 이게 왜 헷갈리냐 이번 지문은 우리 친일파 같은 경우는 재산을 몰수하겠다라고 해서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고요. 아마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다. 예, 재산권을 소급해서 박탈하는 경우도 있더라 정의를 위해서. 근데 원칙은 참정권과 재산권 둘 다 침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 이거 불소추 특권이죠. 아까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다 했는데 이게 해당 내용입니다. 이 3번 지문이 해당 내용이고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행위시. 자, 다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근데 4번이 헷갈려요. 왜냐면요. 이게 단 피고인한테 유리할 때에는 피고인한테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추가 설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가령 이제 어떤 식이냐? 이 형법으로 가보자고요. 형법이 일단 간통죄가 처음에 있었는데 강도죄가 이제 처음에 3년형이었다가 5년형으로 바뀌었다고 쳐볼게요. 자, 3년형으로 있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재판할 때는 5년형이 돼버린 거예요. 5년형. 자, 그러면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은 3년형을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반대로 또 상황을 바꿔서 범죄를 행할 때 간통을 저지를 때는 5년형이고요. 재판할 때는 3년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행위시 법률에 의해야 하니까 5년형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인한테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년형으로 적용합니다. 자, 다시
원래 행위시 처벌과 범죄 성립의 원칙인데 처벌을 할 때에는 재판시 재판시가 아니라 피고인한테 유리한 법률을 적용시키고요. 또 간통죄 같은 경우는 사라졌죠. 이럴 때는 아예 벌하지 않는다. 참고 받아들여라. 수인해라. 수인 의무입니다. 수인 의무. 자기 의무는 말씀해드렸고요. 간접 의무는 책무라고 해서 이거를 안 하면요. 안 하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안 하면. 그러니까 보험 계약인데 보험 계약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많이 봤죠. 보험금 타려고 내가 뭐 몸이 아픈데 이를 참고 막 3년 지나서 이제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보상금 받으려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때 만약에 이게 이 사람이 가입했을 때 알고 보니까 병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게 입증되면은요. 그 불이익을 자신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접 의무를 하면은 법률상 의무라기보다는 이제 의무는 아니지만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법률상 의무는 아니지만 안 하면은 불이익을 자신이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권리 반사는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반사적으로 생기는 건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적 반사와 침익적 반사. 수익적 반사는 기대 이익이라고 해서 우리 집 뒤에 공원이 생긴다. 땅값이 빡 오르겠죠? 이 땅값 오르는 현상을 기대 이익이라 하고요. 이게 권리로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침익적 반사. 반대로 우리 집 뒤에 장례식장이 생긴다. 아니면 뭐 원자력 발전소가 생긴다. 하면은 집값이 빵 떨어지겠죠. 이럴 때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내 권리를 지키고자 할 수 있다. 자, 10번. 정당 설립. 이거 아까 목활민주적.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었죠. 1번 조문입니다. 조문. 우리나라는 복수 정당들을 보장합니다. 5. 2번도 맞고요. 3번 정부. 자, 목할 민주적 위배될 때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예산을 제소합니다. 4번도 조문이기 때문에 아셔야겠죠. 네. 이거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나라에서도 줄 때가 있고요. 또 후원자들도 지원을 하죠. 근데 이거를 뭐 법인이 할 수 있니, 대표가 할 수 있니, 공무원이 할 수 있니, 뭐 이런 것도 많은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나라 돈으로 정당이 운영되더라. 여기까지 아시고요. 또 헌법재판소가 심사는 하는데 이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위헌 판단을 하니 이렇게 하는데요. 과잉 금지 원칙, 또 헌법 유보 원칙, 의회 유보 원칙, 포괄 위임 입법 분칙이 있는데요. 설명 읽어보면은 정당성, 적절성, 최소성, 이거는 과잉 금지 원칙을 설명하는 거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헌법 유보 원칙은 헌법에 있는 걸로 심사를 해야 한다. 이게 위헌 판단한 때가 언제냐? 그 기본권이 침해당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일에서는 이런 게 잘 없고요. 기관, 행정기관이나 국가에서 침해했을 때를 따집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이러한 한 행위에 대해서 또 심사하는 내용에 의해서 이 헌법에 있는 건지 또는 너가 이거를 국가기관은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너가 이렇게 움직인 이유가 네 마음대로니 아니면은 법률로 만들어진 거니? 이렇게 해서 의회 유보의 원칙,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은 어떤 건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 문제가? 이거 나눠서 할 걸 그랬네요. 법학 일반과 같이 해버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구정하고 있는 기본권은 주민투표권은 공직선거법상입니다. 그리고 흡연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신체 자유나 행복추구권에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게 명문돼 있고요. 생명권은 명문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성질을 기본권으로 당연히,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있어야 기본권을 누리니까 당연히 누려지는 거고요. 뭐 기본권에 대한 설명은 써놓은 거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오! 이것도 조문입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특정조사, 일반조사 이렇게 있다 했죠. 국정조사. 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견된 법률안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1조부터 10조까지 해서 뭐 짬비 공부법 해서 막 법률이 나왔다 쳐보자고요. 그래서 뭐 1조부터 10조까지 읽어보니까 대통령이 나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 야, 이거 구조만 좀 수정해봐. 이렇게 안 되고요. 다 줘서 수정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1조부터 10조까지. 왜? 법은 유기적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문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고치면은 모두를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자기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요구를 할 수 없고요. 예. 아까 헌재 관장상 우리 아까 읽었었죠. 372 읽으면서. 그래서 법원의 제청에 관한 법률위원, 위원 법률심사 여부 이것도 있고요. 권한쟁의 있고요.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심판이 안 되죠. 국회의원은 제명이 될 뿐이지 탄핵은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나 공무원들을 탄핵 소출하는 거지. 3번이 틀렸습니다. 여기 보면 또 권한쟁의란 말이 나오는데요. 권한쟁의는 지방자치단체 간 또 국가기관 간 아니면 국가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싸움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서울시와 경기도 서로 이제 지방자치단체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이제 경기도 입장에서는 뭐 쓰레기 폐기장이 필요한데 땅이 없다. 그래서 이천에다가 짓고 싶다. 근데 이천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요? 야, 안 돼. 야,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런 거 짓지 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권한쟁의. 반대로 이제 기간쟁송이라 하면요. 보통 상급 기관이 없는 기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경찰로 따지면요. 서울지방경찰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이 싸워요. 싸우면은 어디가 이걸 해결해 주면 될까요? 더 위에 있는 경찰청이 야, 서울지방경찰청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이고요.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서울시장과 서울의회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서울의회. 근데 서울의회랑 서울시장이랑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싸우는 거 이거를 기간쟁송이랍니다. 기간쟁송. 기간 내에서 서로 싸우는 거. 심판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고요. 기간쟁송은 대법원에서 합니다. 대법원.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설명이 너무 길었어서 이번 영상에 끝내고 싶었는데 다음 영상에 아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풀이를 많이 안 써놨거든요. 풀이를 많이 안 써놨고요. 문제 자체가 17년도는 좀 헌법이랑 쉽게 나왔네요. 쉽게. 다 풀 수 있을 문제고요. 보시면요. 13번 한번 풀고 갈게요. 기본권 중에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지 않는 거 봐봐요. 자, 우리 4대 의무 있죠? 근로, 국방, 교육, 납세. 그래서 2번과 4번 날리시면 되고요. 환경권 같은 경우는요. 4대 의무는 아니지만 환경권은 권리와 의무적 성질을 두 가지 다 가져요. 다시 권리와 의무. 무슨 말이냐? 내가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다. 우리 집에 옆에 공원 지어달라. 아니면은 쓰레기 매립장 짓지 말라. 이런 건 내 권리잖아요. 그죠? 이래서 내 권리, 내 주변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환경권 이것도 있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자연이나 아니면은 남의 집 주변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이 환경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적 성질. 왜냐하면 당신이 깨끗하게 살고 싶은 것만큼 남들 자연 환경도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요. 의무적 성질이라기보다는 근로 3권에 있는 하나의 내용으로서 헌법의 기본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3번 틀렸죠. 그리고 11번 한번 보실게요. 11번 이 설명 보시면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나와 있는데 이 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뭐라고 했죠? 제가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 고요. 법관 3명 법관이나 이런 거 동의할 때는요. 그럴 때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하더라. 그리고 또 이 14번 청구권적 기본권인데 청원이라고 하거든요. 청원은 서류로만 가능합니다. 청원이 헷갈릴만 한 게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소시 재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청원이거든요. 청원. 죄송합니다. 청원이 아니라 청구거든요. 청구. 이런 거는 대면할 때에는 구두로 가능해요. 구두로. 근데 청원은 특정 기관에다가 신청하는 거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 있죠? 그럴 때는 글로 남겨야 되잖아요. 서류로. 그래서 청원은 구두로 못 하는데 정보공개 청구할 때는 구두로 가능하다. 구두로. 이게 비슷한 말로 뭐 이의 신청도 있고요. 또 항소시 재판할 때 이의가 있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재판 있을 때는요. 구두로 가능해요. 구두. 재판. 그 재판장에서는요. 법관 앞에 이거 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말로써. 그러면 이제 알아서 날짜 잡아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판결을 들었어요. 듣고 났는데
집에 가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나 유죄 아닌데 왜 유죄 나왔지? 이러면은 기간 내 서류로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법학 일반과 헌법 내용이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진행할 건요. 형법 먼저 보고요. 형사법 보고요. 형사법 보고요. 그 다음에 민사법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 정도가 끝났어요. 이 법학개론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3분의 1이 끝났고요. 이게 왜 어려웠냐? 민법이나 형법, 사회법 부분을 유기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 뭐 야, 네가 제대로 가르친 것 같진 않은데? 대충 가르친 것 같은데? 저도 인정합니다. 대충 가르친 거 맞는데 제 최선이었어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제일 깔끔하고 쉽게 풀어서 알려드린 거고요. 이 정도 알려주는 영상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헷갈릴 만한 것까지 다 가져와서 다 알려드리고 뭐 비교를 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설령 기출에서 틀리더라도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히 유용하실 것이다. 제일 유용할 과목이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형사법 이론 보고요. 그 다음에 형법, 형사소송법 기출 풀고 그리고 민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